며느리의 손에 뺨을 맞던 그날 밤, 아들은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77세 시어머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진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존엄을 걸고 조용한 반격을 결심합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홀로서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7 박선자예요. 사람들은 나를 자갈치 시장의 조용한 황후라고 불러요. 거창한 별명이죠. 그냥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지켜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동이 트기 전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선 상자 끄는 소리가 뒤섞여 잠든 시장을 깨울 때부터 내 하루는 시작돼요. 내 작은 반찬 가게, 자갈치 손맛은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내 인생 그 자체고 내 자부심이죠. 가게 문을 열면 언니 일찍 나왔네 하며 뻥튀기 장수 동생이 손을 흔들고 여사님 오늘 물 좋네 하며 펄떡이는 생선을 이고 가는 총각이 인사를 건네요. 이런 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어요. 추석 대목이라 며칠 전부터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아들네 가족 먹일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평소보다 2배는 더 서둘렀죠. 최고의 재료만 골라 담았어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추, 실한 밤톨, 해풍 맞고 자라 향이 진한 나물들. 이걸로 맛있는 거 해먹일 생각에 고된 줄도 몰랐어요. 내 자식, 내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뭐든 최고여야 하잖아요. 그게 내 평생의 신조였어요. 추석 당일 드디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은하,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 하준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집안 가득 음식 냄새를 풍기며 나는 정말 행복했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며 오색 빛깔 고운 잡채, 정성껏 부친 해물 동그랑땡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달리 분위기는 어딘가 서먹했어요. 민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에 든 네모난 기계, 그 스마트폰인지 뭔지에서 눈을 떼지 않더군요. 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 그 파란 불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꼭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 은하는 내가 차린 음식을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이더군요. 요즘 이런 기름진 음식은 아무도 안 먹는다나 뭐라나. 손주 하준이는 내가 어릴 적 불러주던 동료를 불러주려 하자 귀를 막으며 촌스럽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래, 세대가 다른 걸 어쩌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런 모양이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가족의 화목이었으니까요. 이까지 서운함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후에 친척들이 몇 명 찾아왔을 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어요. 모두가 모인 거실에서 며느리 은하는 작정이라도 한듯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심코 아이고 허리야하고 말하자 은하는 과장된 몸짓으로 내 부산 사투리를 흉내내며 깔깔 웃었어요. 어머니, 사투리 쓰시니까 꼭 텔레비전 개그맨 같아요. 순식간에 거실은 어색한 웃음으로 채워졌고 내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보란 듯이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비위생적이라고 핀잔을 주질 않나. 내가 살아온 세월 자체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취급하더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들, 내 음식, 내 말투, 내 삶의 방식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더 비참했던 건 아들 민준이의 태도였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팔을 툭 치며 어머니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모욕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탓하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의견 다툼이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내 70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밖에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은하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의 그 위선적인 표정 정말 역겨워요.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뭐라고 해명하려 입을 떼는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은하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먼저 간 남편의 유품인 분청사기 항아리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었죠. 이딴 고물 지긋지긋해. 그녀는 항아리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항아리는 수십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졌어요. 내 심장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내 아들 민준이와 내 손주 하준이가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제발 누가 이 상황을 좀 멈춰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비수보다 더 아프게 나를 찔렀어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했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도발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실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존경받던 자갈치의 여왕은 없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폭력에 내몰린 힘없는 늙은이 박선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건 내 무너진 인생을 위한 장송곡과도 같았어요. 추석날 밤에 그 끔찍한 소동이 있고 난 뒤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공기부터가 달랐죠. 며느리 은하는 이제 대놓고 이 집의 왕처럼 굴었고 아들 민준이는 그런 아내의 그림자 뒤에 숨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은 다음날 아침 제가 조용히 치웠지만 내 마음에 생긴 상처와 우리 가족의 깨진 균열은 도저히 치울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은하의 통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려고 앞치마를 두르자 은하가 현관문을 막아서더군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가게 일은 그만두셔야 한다나요. 40년 동안 내 분신과도 같았던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출입을 금지당한 거예요. 내가 힘이 붙여서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내일이라고 맞서봤지만 돌아온 건 나이 드시더니 욕심만 많아지셨다는 날카로운 비난뿐이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옆에서 신문만 뒤적이며 못 들은 척하더군요. 그렇게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겼어요. 가게만 빼앗은 게 아니었죠. 며칠 뒤에는 내 통장을 가져와서는 이제부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연세 드시면 돈 관리하기 힘드니 자기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겠다면서요.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제 푼돈 하나 쓰려면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매일 아침 은하는 내 방에 들어와 지갑을 열고는 그날 쓸 만큼의 현금을 꺼내갔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면 어차피 제가 다 관리하는데 무슨 상관이세요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보이지 않는 폭력도 일상이 되었어요. 거실을 지나갈 때 슬쩍 팔을 꼬집는다거나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가와 머리카락 몇 올을 세게 잡아당기고 지나가는 식이었죠. 악! 소리도 못 낼 만큼 순간적인 고통이었고 어디에 멍이 드는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나 혼자 사겨야 하는 비밀스러운 고통이었죠. 내 육체와 경제력을 통제하는 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었죠. 내 40년 자갈치 인생을 지탱해 준 건 돈보다도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기쁜 일은 내 일처럼 축하해 주던 이웃과 친구들이 내겐 가장 큰 재산이었죠. 은하는 바로 그 재산을 노렸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 옥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한 건 며칠 전부터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던 옥자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슬슬 피하기만 했죠. 처음엔 무슨 서운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내가 잠시 조는 사이에 은하가 옥자에게 전화를 거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모,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망상이 좀 심해지셨어요. 자꾸 이모님이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시네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은하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 사람들을 오해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 당분간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랄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옥자가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내가 평생을 정과 의리라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며느리는 효율과 현대성이라는 이름 아래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있었어요. 내 친구 관계는 그녀에게 그저 시간 낭비이고 이웃과의 나눔은 비효율적인 구식 행위일 뿐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어요. 영문도 모르는 나는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어요. 내 인간관계만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은하는 내 자부심이었던 자갈치 손맛대 명성에도 손을 댔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를 찾는 단골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어쩌다 오는 손님들도 무언가 꺼림칙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하는 시장 상인회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자갈치 손맛 할머니가 위생관념도 없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고요. 심지어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자갈치 시장에 불친절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악의적인 글까지 올렸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신뢰와 명성은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몇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수치심과 무력감에 빠졌어요. 절망의 끝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지만 주문받은 멸치 액젓을 옮겨야 해서 끙끙대며 가게 앞으로 나섰죠. 폭우에 젖은 바닥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어요. 결국 나는 발을 헛디뎠고 육중한 액젓통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젓통은 산산조각이 났고 고약한 냄새와 함께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죠. 넘어진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겨우 몸을 일으키려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수많은 이웃 상인들이 나를 그저 멍하니 차갑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귀찮음과 외면만이 가득했죠. 은하가 퍼뜨린 거짓 소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깨진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액젓 범벅이 된 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이 시장에서도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내가 사랑했던 나의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나는 비밀스러운 학대와 체계적인 고립을 거쳐 공개적인 망신과 완전한 무력감이라는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집은 숨막히는 전장이 되었어요. 나는 패잔병이었고 며느리 은하는 승전보를 울린 장군이었죠. 매일같이 은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려 했었어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먼지를 털며 기침을 해댔고 내가 밥을 먹으면 옆에서 보란 듯이 입맛이 떨어진다며 한숨을 쉬었죠. 하루하루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내 인생이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 그날도 은하는 밖에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자는 척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짙은 술 냄새와 함께 은하가 내 머리맡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섬뜩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순간 푹신한 무언가가 내 얼굴을 강하게 덮쳤어요. 베개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늙고 쇠약해진 내 힘으로는 술 취한 젊은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귓가에 은하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어머니 같은 구닥다리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자식들 돕는 거야. 왜 이렇게 질기게 살아남아서 사람을 괴롭혀? 그 말과 함께 베개를 누르는 힘이 더욱 강해졌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 아들 집에서 며느리 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이 흐려질 때쯤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얼굴을 짓누르던 압력이 사라졌고 은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어요. 나는 콜록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바로 다음 날 기적처럼 여동생 정숙이가 찾아왔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정숙이는 내 헬쑥한 얼굴과 어딘가 겁에 질린 눈빛을 보더니 대뜸 언니, 뭔 일 있나 하고 물었어요. 나는 차마 며느리에게 죽을 뻔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었죠. 정숙이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위로하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고향에 우리 자매 몫으로 남겨진 낡은 선산이 있는데 그게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토지 보상금이 무려 5억 원이나 나온다는 거였어요. 5억 원.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내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작은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며칠 뒤는 내 생일이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딸 서연이가 변호사 사위인 우진 서방과 함께 부산의 유명한 어묵 세트를 잔뜩 사들고 찾아왔어요. 딸애는 내 얼굴을 보더니 대뜸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디 아파? 하며 울먹이더군요. 내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우진 서방의 날카로운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봐요. 긴 소매 아래 감춰져 있던 며칠 전 은하에게 꼬집혀 생긴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만 거예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잠든 사이에 딸과 사위는 내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어요. 나는 결국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죠.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모든 걸 들은 우진 서방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장모님, 이건 명백한 존속 학대이자 폭행입니다. 이혼 사유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예요. 변호사인 사위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우진 서방은 즉시 법적 대응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었죠. 다음 날 그는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와서 은하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 화분속과 낡은 라디오 뒤편에 몰래 설치했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악한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했어요. 딸 내외가 다녀간 뒤 집안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며칠간의 끈질긴 수색 끝에 결국 화분 속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를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은하는 그 작은 카메라를 내 눈앞에서 발로 지시겨 박살낸 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 앞에서 눈물 연기를 펼쳤어요. 여보, 어머니가 날 의심해서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나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 완전히 망상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는 내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못 믿으세요? 은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망상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며칠 뒤 우체부가 내밀고 간 차가운 법원 등기 우편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니 내 모든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제 나는 단순히 무시당하고 맞는 것을 넘어 내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 끝에서 겨우 잡았던 희망의 동아줄은 그렇게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법원에서 날아온 그 차가운 서류 한 장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나를 법적으로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그날 밤 사위인 우진 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착잡했지만 희망을 놓지는 않았더군요. 카메라가 발각되었으니 이제 남은 희망은 오래된 라디오 뒤에 숨겨둔 녹음기뿐이라면서요. 제발 그것만은 무사해야 한다고, 그것이 장모님의 목소리를 되찾아줄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다음 날 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며느리 은하의 눈초리가 유난히 매서웠어요. 무언가 낌새를 챈 맹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먼지 쌓인 낡은 라디오 뒤편에서 그 작은 녹음기를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은하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나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바닥에 내던지고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지시겨 버렸죠.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내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이걸로 끝이야, 어머니. 은하의 차가운 조소가 귓가에 밝혔어요.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역설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 평생의 흔적이 담긴 이 집을 내 손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건 체념이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행위였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닦고 손때 묻은 가구의 먼지를 털어내며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죠. 엄마, 포기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게. 라며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곧이어 동생 정수기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정신 똑띠 차리래이. 내가 당장 아는 변호사 다 알아볼 테니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를 믿어주는 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지펴주었어요. 며칠 뒤 나는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찬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혼수로 장만했던 우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가구였죠. 평소에는 무거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찬장 밑바닥까지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켜켜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던 그때 손가락 끝에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돌멩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건 손톱보다도 작은 까만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며칠 전 은하가 녹음기를 박살낼 때 그 충격으로 본체에서 튕겨나와 아무도 모르는 찬장 밑으로 굴러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걸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내 마지막 희망을 숨겼죠. 이제 문제는 이 작은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어요.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우진 서방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찾았다는 내 말에 수학이 넘어 우진 서방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는 내게 스마트폰으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네모난 기계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나를 구해줄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진 서방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어요. 장모님,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특히 장모님 아들인 박민준 씨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내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나는 이제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몰렸지만 단 한 발의 총알을 손에 쥔 채 반격의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이에요. 어둠은 아직 깊었지만 먼지 속에서 찾아낸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내 손 안에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성년 후견 심판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날, 며느리 은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더군요.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법은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하는 오만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내 주머니 속 작은 메모리 카드에 단단한 감촉을 느꼈어요. 마지막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자정을 넘긴 시간, 술에 잔뜩 취한 은하가 괴물 같은 형상으로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증오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내 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제 곧 당신은 없는 사람이야. 그 전에 내 손으로 끝내주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력한 힘이 내 목을 옥죄어 왔어요. 숨이 막혀왔어요. 버둥거리는 내 몸 위로 은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악담처럼 쏟아졌죠. 나는 저항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을 가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딸 서연이와 사위 우진 서방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이의 비명과 함께 우진 서방이 달려들어 은하를 내 몸에서 떼어냈어요. 갑자기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나는 거친 기침을 토해냈죠. 상황이 역전되자 당황한 은하는 되려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자기를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우진 서방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죽어, 죽어, 왜 안 죽는 거야?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바로 방금 전 은하가 내뱉었던 저주가 집안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친구와 통화하며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의논하던 목소리, 아들 민준이와 함께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모하던 대화, 베개로 내 얼굴을 누르며 왜 이렇게 질기게 살아남아라고 속삭이던 그날 밤의 음성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은하의 모든 악행이 담긴 진실의 목소리가 그녀의 얼굴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은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때 마침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 아들 민준이가 그 모든 것을 듣고 말았죠. 자신의 목소리까지 녹음된 것을 확인한 민준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우진 서방이 미리 연락해둔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었죠. 그들은 은하에게 살인미수 및 존속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했어요. 은하는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우진 서방은 약속했던 정보전 캠페인에 착수했어요. 그는 변호사로서 감정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움직였죠. 먼저 자갈치 시장 상인회와 인근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은하의 만행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와 경찰 조사 기록을 공개했어요. 내 친구 옥자를 비롯한 이웃들은 진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죠. 자신들이 악랄한 거짓말에 속아 평생의 친구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 서방은 또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던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를 밟았어요.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카페 운영자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려야 했죠. 소문은 발보다 빨랐어요. 며칠 만에 자갈치 시장 전체에 진실이 퍼져나갔죠. 과거 나를 외면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내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뜨끈한 돼지국밥이나 밀면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내 앞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교묘한 거짓말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내 사회적 명예와 자갈치 손맛의 신뢰는 내 편이 되어준 진실의 힘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아들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 은하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여자가 없으면 저와 하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는 아내의 구명을 위해 내게 선처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버렸어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과거의 어머니는 없었어요. 나는 내 존엄성을 되찾은 박선자라는 한 인간이었죠.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내게 아들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다. 내 선언에 민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나와 아들의 인연은 그날로 영원히 끊어졌어요.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그날 이후 내 삶에는 길고 혹독했던 전쟁이 끝나고 적막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몇 달 뒤 며느리 은하의 최종 재판이 열렸죠.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렸죠. 우진 서방을 통해 전해 들은 결과는 징역 2년형이었어요. 생각보다 짧은 형량에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내게 중요했던 건 그녀가 감옥에서 몇 년을 썩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녀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바로 손주 하준이와의 이별이었죠. 딸 서연이를 통해 조용한 공원에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내게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겼죠. 그 작은 몸을 껴안는 순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물을 참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주었어요. 할미는 우리 하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이제는 할미 자신을 더 사랑해야만 한다고. 언젠가 네가 어른이 되면 그때는 할미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눈만 끔뻑였죠. 나는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생 내 가슴에 밝혀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건 내 남은 생의 평화를 위한 내가 내린 가장 단호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아들 민준이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끈을 모두 끊어낸 뒤 나는 비로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내 손에는 5억 원의 보상금과 그보다 더 값진 40년의 손맛이라는 비법이 들려 있었죠. 나는 가장 먼저 자갈치 시장에 가게를 처분했어요. 내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할 때였죠. 하지만 내 40년 노하우가 담긴 비법 레시피만큼은 팔지 않았어요. 그건 내 영혼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우진 서방의 도움을 받아 나는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품 스타트업과 손을 잡았어요. 내 전통 방식과 그들의 현대적인 감각을 합쳐보기로 한 거죠. 우리는 박선자의 자갈치 손만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내 얼굴과 내가 겪어낸 기나긴 사연이 담긴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내 김치에서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 여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를 맛보았죠.
홈쇼핑에서는 방송을 할 때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나는 그렇게 성공적인 경제적 역전을 이루어냈어요. 기술 때문에 상처받았던 내가 이제는 기술의 도움으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나는 정들었던 부산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도시 여수로 가기로 했죠. 시끄럽고 치열했던 자갈치 시장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남해 바다를 보며 살고 싶었어요. 나는 여수의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집을 사서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동생 정수기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마지막 의미를 찾고 싶었죠. 그것은 바로 나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여기 햇살 좋은 여수의 내 집 앞마당이에요. 오늘 나는 지역의 젊은 세댁들과 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주부들에게 내 평생의 비법이 담긴 김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들의 서툰 손길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비법을 전수하는 이 시간이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내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나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한 조각 맛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구나.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건 단순히 가해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일구는 것이었죠. 파괴가 아닌 창조, 그것이 바로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복수였어요.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10년간 죽은 남편 대신 온갖 구박을 견뎌온 68세의 어머니. 이제 며느리는 치매라는 낙인을 찍어 마지막 남은 집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딸의 손에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서류가 들려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이제는 알람 소리가 없어도 저절로 눈이 떠져요. 아니, 눈이 떠진다기보다는 온몸을 쑤시는 통증이 나를 잠에서 쫓아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특히 성북동의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지는 이런 가을날에는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이 어김없이 내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동네의 기와지붕과 현대식 빌라들이 고즈넉하게 잠겨 있어요. 참 아름다운 동네예요.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여전히 그림 같거든요. 하지만 이 대저택의 위압적인 철문은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쓸어보는 거예요. 10년 전 그날 화마 속에서 나를 밀쳐내고 홀로 남았던 사람.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은희야, 힘들지? 하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아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요. 당신이 없으니 나는 매일이 힘들어요, 재성 씨. 방을 나와 넓고 텅 빈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해요. 이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온기를 느끼는 건 나 하나뿐인 것 같아요. 추석. 남들에게는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내게는 홀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시작되는 날일 뿐이죠.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와요. 삼색 나물에 쓸 도라지와 고사리는 어제 미리 불려뒀으니 괜찮고 탕국에 들어갈 무와 두부, 쇠고기를 꺼내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우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싱크대 옆에 놓인 내 스마트폰 화면이 연신 반짝거려요.
가족 단톡방 알림이겠죠. 아마 며느리가 아이들 사진을 올렸거나 아들 녀석이 보너스 받았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모양이에요.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의 대화에 나는 끼어들 수 없거든요. 너무 길게 올라온 글은 읽기도 힘들고 젊은 애들이 쓰는 줄임말은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끔 올라오는 손주들 사진을 보고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꾹 눌러보내는 것뿐. 그렇게 나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탕국을 끓이고 녹두전을 부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며느리 민서였죠. 하지만 그 고운 손에는 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을 돕기 위해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직도 준비 다 안 되셨어요? 손님들 곧 오실 텐데.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면서도 눈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릴 추석 아침 풍경 사진이라도 찍으려는 거겠죠. 내가 대답 없이 전을 뒤집자 민서는 한숨을 쉬며 내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근데 요즘 제사는 다 간소화하는데 저희 집은 너무 체면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음식 가짓수도 너무 많고 솔직히 이런 건 사진도 예쁘게 안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을 뒤집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평생을 지켜온 집안의 전통과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이 마음을 며느리는 그저 사진발 안 받는 구식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을 섞어봐야 나만 피곤해진다는 걸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 동건이가 부엌에 잠시 들렀어요. 녀석은 피곤한 얼굴로 내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죠. 어머니, 힘드시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저 말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체념의 강요일까요? 나는 녀석이 왜 저렇게 지쳐 있는지 알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살얼음판 같은 금융권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아내의 탐욕을 묵인하고 어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건데. 녀석은 언제나처럼 그렇게 갈등을 회피하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송편을 접시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어요. 92살의 시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제사상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내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10년째 변치 않는 원망이 서려 있었죠. 내 아들이 벌어다준 이 집에서 편히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어디서 꾀를 부리는 게냐.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밝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악착같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인데,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이 집이 당신 아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민서는 그 믿음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죠. 민서는 이때다 싶어 얼른 어머니의 휠체어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내게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10년 전 그날 밤에 형님이 조금만 더 침착하셨더라면 아버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텐데 형님도 죄책감 때문에 저러시는 걸 거예요. 또다시 그날 밤의 악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시뻘건 불길, 매캐한 연기, 그리고 나를 밀쳐내며 살아야 해. 라고 외치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 민서는 지난 10년간 저렇게 교묘하게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며 시어머니의 미움을 증폭시켜 왔어요. 내가 이 집의 불행의 근원인 것처럼, 내가 남편을 죽게 만든 죄인인 것처럼.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이 전 위로 떨어지지 않게 안간힘을 쓸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날 선 구박과 며느리의 독이 든 속삭임이 나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이라도 내게 와주면 좋으련만 민서는 손주들이 내 근처에 오는 것조차 막았어요.
할머니는 늘 슬픈 얼굴이라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 고개를 드니 내 딸 서연이가 현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굳게 닫힌 딸의 입술과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속에서 나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보았어요. 내 딸은 이 지옥 같은 아침에 나를 구원하러 온 작은 천사처럼 보였거든요. 서연이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부엌을 감싸던 맹독 같은 공기가 잠시 흩어지는 듯 했어요. 딸의 얼굴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참아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방금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로 생긴 상처를 잠시나마 아물게 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요란한 목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어요. 죽은 남편의 두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시누이들인 미숙이와 미경이가 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나타났죠. 큰 시누이 미숙이는 최신 명품 브랜드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미경이는 누가 봐도 부치가 좔좔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성공한 온라인 화장품 브랜드의 공동 대표였고,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삶의 낙인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미숙이는 거실 테이블에 자신의 포르쉐 스마트키를 툭 소리가 나게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선포하는 신호탄 같았죠. 형님, 추석인데 아직도 작년에 사들인 그 옷 입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번에 직원들한테도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씩 돌렸는데. 작은 시누이 미경이는 한술 더 떴어요. 그녀는 며느리 민서에게 다가가 살갑게 어깨를 치며 말했죠. 민서야, 내가 내 얘기 듣고 우리 조카 과외 선생 좀 알아봤다. 강남 대치동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팀으로 붙여줄게. 이런 건 형님은 잘 모르실 테니 우리가 챙겨야지. 그 말은 나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였어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친 어미 앞에서 나는 순식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죠. 며느리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그녀들의 편에 합류했어요.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연극의 배우들처럼요.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여성은 이렇게 자기 사업도 하고 능력 있어야 어딜 가나 대우받는 시대잖아요. 존경스러워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슬쩍 내 쪽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신처럼 평생 부엌대기로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성공과 행복을 오로지 돈과 사회적 지위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내 삶은 그저 초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제사를 마치고 다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음복을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족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고 싶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미경이가 내가 부친 녹두전을 하나 집어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형님,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느끼해서 못 먹겠네. 요즘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이런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우리 브랜드에서 이번에 이너뷰티 콜라겐 젤리가 새로 나왔는데 차라리 이런 걸 드셔야 피부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며 내 요리를 깎아내렸어요. 수십 년간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내 손맛과 정성은 그녀에게는 그저 건강하지 못한 구식 음식일 뿐이었죠. 세 여자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들은 식사 내내 서로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며 나를 소외시켰어요. 미숙이는 새로 산 골프 회원권 이야기를 했고, 미경이는 아들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의 인테리어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민서는 그들의 말에 연신 감탄하며 추임새를 넣기 바빴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어요. 내 존재는 그저 그들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낡고 초라한 배경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녀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더군요. 화면 속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웃고 떠드는 그녀들의 모습과 그 프레임 밖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고 있는 내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기술은 누군가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철저히 지워버리기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욕의 절정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찾아왔어요. 며느리 민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단 보자기에 싼 커다란 상자를 시어머니, 그러니까 92세 할머니께 공손히 내밀었어요. 어머님,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최고급 흑삼으로 만든 귀한 정과예요. 이건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고 백화점 VVIP 라운지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거랍니다. 아마 어머님 나를 가리키며 평생 구경도 못 해보셨을걸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집안의 서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였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았고 나를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이게 바로 내 며느리와 내년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라도 해야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부엌 입구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그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험담을 시작한 거였죠. 저 양반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왜 저렇게 꾀죄죄하대. 우리가 올 때마다 입는 옷이 똑같아. 그러게 말이야. 오빠, 이제선가 불쌍하지. 저런 여자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민서 너라도 있으니 이 집안 체면이 서는 거야. 저 형님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져.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무어라 소리치기도 전에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온 서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내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딸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이 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는 것을. 내 딸이 이 지긋지긋한 경멸의 연합을 부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요. 40년간 묵묵히 참아왔던 내 눈물과 한숨이 이제 내 딸의 분노를 통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내 손을 잡고 녹음 화면을 보여준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던 명절의 소란 속에서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등 뒤에 든든한 벽이 생긴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벽이 얼마나 더 단단해져야 하는지 그때의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들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그 상냥함에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입에서는 독보다 지독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제 생각엔 그거 초기침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 집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속셈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아들 동건이가 아내의 편을 들고 나섰어요. 민서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약도 좋아서
초기에 발견만 하면 괜찮대요. 아들 녀석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은 나를 환자로 만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정서적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민서는 일부러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물건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는 내가 물건을 찾으면 어머니, 거기다 두셨잖아요. 또 깜빡하셨네라며 나를 타박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시어머니께 전하기도 했.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고집세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노인네가 될 뿐이었어요. 점점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정말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정말로 내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 그들은 나를 그런 곳에 가두고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음모는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민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시누이들과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서연이가 제게 알려줬거든요. 제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서연이는 몇 년 전 저희 집안의 인터넷 보안이 허술하다며 공유기에 무슨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뒀었어요. 가족들의 사생활을 엿보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외부에서 해킹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쓰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이는 그 단톡방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 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어머님들 큰일 났어요. 어머니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집 문서 들고 이상한 데 가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녀는 교묘하게 위기감을 조성하며 시누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아들 동건에게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죠. 인터넷에서 치매 초기 증상,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을 잔뜩 검색해서 보여주면서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한정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라고 닥달했고요. 그 대화 내용을 서연이가 보여줬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성년 후견인이라니 그건 평생을 바쳐 이룬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며느리의 악랄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동네에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안타깝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하셔서 제가 모시느라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실 때도 많고. 그래도 제가 잘해야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던 이웃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젓거나 서둘러 자리를 떴죠. 늘 함께 장을 보러 가던 반상의 아주머니도 몸이 안 좋다며 약속을 피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이상하고 불쌍한 치매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완벽한 고립이었죠.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간다고 느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죠. 젊은 시절 작은 국밥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바로 그때 민서가 제 방에 허락도 없이 쑥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보고 있던 사진첩을 경멸하듯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낡은 물건들은 좀 버리세요. 먼지만 쌓이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 방, 우리 아이 공부방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미래의 우리 집을 위해서요. 미래의 우리 집. 그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녀의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던 거예요. 내 추억, 내 역사,
내 삶의 흔적까지 모두 없애고 그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사진첩 위로 떨어진 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저것들은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들이에요.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딸의 눈에서 저는 10년 전 남편이 화염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보았어요. 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절망은 뜨거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내 인생을, 그리고 남편과 나의 역사가 담긴 이 집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을 부수고 나갈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와 단둘이 마주 앉은 제 방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결심이라는 것을 했어요. 딸아이는 제게 모든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그저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법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버릴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간 서연이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움직였어요. 밤늦게 딸아이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저는 그 작은 공간이 거대한 작전실처럼 보였죠. 딸의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액수인 500억 원이 찍힌 은행 잔고 증명서가 떠 있었고, 그 옆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강남에 있다는 빌딩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우리 성북동 집의 등기부등본까지. 서연이는 밤을 새워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출력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는 내용 증명서까지 파일에 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딸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낡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그저 똑똑하고 착하게만 자라준 줄 알았던 내 딸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사실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엄마, 다음 주말 아버님 제사 때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엄마는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집이 처음부터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두려움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평생을 남편 뒤에서,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가족들의 등살에 밀려 그림자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딸이 내 앞을 막아서 주는구나 싶어서요. 서연이는 혼자서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딸은 제게 말해 주었죠.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과거 저희 국밥집에 매일같이 찾아오시던 한 단골 손님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그때는 그냥 인상 좋은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은 서초동에서 아주 이름난 변호사님이 되어 계셨대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홍 여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당하고 사시면 안 되죠.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습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다고 해요. 잊고 있던 과거의 인연이 수십 년이 지나 가장 필요할 때 귀인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의 제삿날 아침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픔과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장함마저 느껴졌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불협화음이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재산을 과시했고 며느리는 저를 깎아내리며 분위기를 주도했죠. 그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서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들고 온 서류 가방 2개를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서연이는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와 연결했어요. 제가 평소에 드라마나 보던 텔레비전이 순식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부터 짧은 가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재산입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웅성거리던 가족들 앞에서 서연이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TV 화면에는 강남 테헤란로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 사진이 나타났죠. 시누이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들의 화장품 회사가 입주한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TV 화면에 떠오른 익숙한 빌딩 사진에 시누이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저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했죠. 서연이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두 분 고모님, 이 건물 아주 익숙하시죠? 두 분께서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그 소중한 화장품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큰 시누이 미숙이가 애써 웃으며 말했죠. 서연아, 갑자기 우리 회사 건물 사진은 왜 보여주는 거니? 네가 AI 엔지니어라더니 이제는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겼나 보구나. 그 말에는 여전히 저를 그리고 제 딸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한번 쓱 밀었어요. TV 화면이 바뀌며 이제는 글씨가 빽빽한 서류가 나타났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소유주 현황란에 적힌 이름 석자 이서연.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죠. 어제부로 제가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300억 원. 시세보다 조금 더 주고 깔끔하게 인수했어요. 서연이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누이들 쪽으로 쓱 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두 분 회사에 보내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입니다. 법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의가 있으시면 소송을 하셔도 좋고요. 작은 시누이 미경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무슨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며느리 민서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웃으며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가씨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어디서 사기치는 법부터 배웠나 봐요. 저런 서류 위조하는 거 요즘 세상에. 민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는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에 화면에 뜬 것은 제 딸아이의 개인은행 계좌 잔고였어요. 숫자 5 뒤로 붙은 0이 너무 많아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500억 원. 그 비현실적인 숫자가 거실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새언니가 궁금해하시는 돈의 출처는 제 AI 특허를 500억에 사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에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국세청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저는 세금 한 푼 안 떼먹고 다 냈으니까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된 시누이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자신들의 사업 기반이 그들이 무시하던 조카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간 거였죠. 그들이 쌓아 올린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연이는 아직 진짜 칼을 뽑지 않았으니까요. 딸아이는 이제 고개를 돌려 아연실색한 아들 동건이와 며느리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서연이가 화면을 넘기자 TV에는 우리 성북동 집의 등기부 등본이 나타났어요.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아마 소유주 이름에 찍혀 있을 할머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적힌 이름은 할머님도 돌아가신 제 남편도 아들 동건이도 아닌 바로 저 홍은희 였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두 분이 함께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집이라고요. 여기 계신 할머니도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도 모두 지난 10년간 제 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내쫓으려 하고 누구의 방을 빼앗으려 했죠. 민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아첨하고 공들였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상속재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이는 다른 쪽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며칠 전절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던 민서와 동건이의 목소리가 그리고 저를 험담하던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며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대화, 여기 이렇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 학대 및 사기 미수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이걸로 소송을 걸면 승소는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두둑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위선이 서연이가 휘두른 진실이라는 칼날 아래 낱낱이 드러난 거죠. 그 순간이었어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며느리 민서가 그대로 뒤로 넘어갔어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버린 거죠. 아들 동건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에 뒤늦게 제게 다가와 형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동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92살의 시어머니였죠. 평생을 며느리인 저를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그 미움의 근거가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이 사실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죠. 어머니, 할머니. 제가 놀라 소리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옆으로 스르르 기울어지며 휠체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과 세상이 무너져 내린 충격을 노쇠한 육신이 감당하지 못한 거였죠. 심판의 날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극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통쾌한 복수극의 끝은 차가운 병원 복도였어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멎자 앰뷸런스 침대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분노와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미워도 지난 4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울대병원 VIP 병실. 서연이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 넓고 조용한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어요. 아들 동건이와 며느리 민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변호사와 통화하기 바빴죠.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들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각자의 살기를 찾고 있었어요. 노인 돌봄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그들의 효심은 너무나 가볍고 이기적이었죠. 저는 꼬박 사흘 밤낮을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지난 10년간 저를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저주했던 그 입에 미움을 떠넣어드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죠.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있으니 미움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평생을 아들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어쩌면 어머니와 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남자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에서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는 제 손을 힘겹게 잡으시며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가야.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그 한마디에 지난 10년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온 시누이들과 아들 내외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들의 눈물에서 저는 처음으로 꾸밈없는 진심을 보았죠. 몇 달 후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셔서 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회의라는 것을 했죠. 모든 결정은 이제 저와 서연이가 내렸어요. 서연이는 시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두 분께 건물을 다시 팔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회사 수익의 10%를 매년 저희가 지정하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시누이들은 군말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는 제가 직접 말했죠. 너희들을 당장 내쫓지는 않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 집의 어른으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자신의 돈을 써서 우리 동네 성북구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뱅킹, 유튜브 채널 만들기까지 가르쳐주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명예 센터장으로 저를 추대했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처럼 세상과 단절된 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추석이었어요. 우리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새벽부터 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이 일찌감치 찾아와 과일이며 전을 부쳐왔고 며느리 민서는 제 옆에 꼭 붙어 제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찍으며 질문하기 바빴죠. 어머니, 이 탕국에는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이 깊은 맛이 나요? 구독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민서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기술로 홍 여사님의 손맛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제 요리 비법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옆에 앉아 온화한 미소로 손주들을 바라보셨고 아들 녀석은 묵묵히 상을 차리며 제 눈치를 살폈죠.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비로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는 제게 다가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홍 여사님의 손맛 채널의 구독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다며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읽어주었죠.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어머니의 레시피 정말 최고입니다. 같은 따뜻한 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아이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좋아요. 숫자보다 엄마 얼굴에 되찾은 저 진짜 웃음이 내게는 더 소중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순간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가득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거실에 모여 앉아 화목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비쳤죠.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어요. 파괴가 아닌 화합, 절망이 아닌 희망, 그것이 바로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진짜 결말이었어요. 결국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힘으로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었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되찾은 웃음 속에 있었답니다. 진정한 힘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